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은 이제 새롭게 운영체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97쪽이 되네요. 그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뭘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5년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어렵지 않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로 한번 쪼개 볼까요? 자, 소프트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쪼개면 시스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또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시스템, 앞에 시스템자가 들어갔네요.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켜는 데 도와주는 대표적인 운영체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다시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어떻게 쪼개지나요? 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쪼개지게 되죠. 네, 제어 프로그램 다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했죠. 어떻게 분류했죠? 가장 중요한 감시 프로그램, 그죠? 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자, 이렇게 나누죠. 자, 처리 프로그램에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나요? 네, 서비스 프로그램과 언어 번역 프로그램.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죠?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다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가 편리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엑셀이라든지 또 한글 워드 문서라든지 각종 그래픽 문서라든지 하여튼 많은 문서, 많은 파일들, 많은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스프레드시트가 이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엑셀이 나오기 전에는 스프레드시트 용으로 계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또 많은 것들이 있었죠. 네. 자, 이번에 로더다, 링커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 중에 나오는 거죠. 네,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고 1번은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2번 문제, 이건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2번 문제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중 프로그램은 또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다중, 멀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CPU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자, CPU 몇 개가? 한 개의 CPU, 한 개의 처리기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한 개의 CPU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CPU는 어때요? 속도가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니까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가니까 여러 개의 일을 겹쳐가지고 그 일을 처리한다면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인데요. 어떤 입출력 작업과 CPU에 관련된 작업을 중첩을 해요. 그래서 CPU가 같이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효율을 향상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CPU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산 작업, 또 입출력에서 처리하는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처리,
그런 것들을 중첩을 시켜주면은 CPU가 노는 시간, 유효 시간을 더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떠세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주격장치에 적재를 시킨 다음에 바로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CPU가 처리한다. 개념이 틀렸죠. 한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요.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운영체제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운영체제가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1번 문제 1번 볼까요? 운영체제 프로세서는 사용자 작업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다. 그죠?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을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용자 프로세스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 운영체제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 2번에 사용자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 3번을 볼까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할 상태에 있다면 교차 상태 프로세스라고 한다? 아니죠. 네,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을 해서 실행을 한다면 어떠세요? 이걸 뭐라 그러죠? 병행 프로세스다라고 하죠. 자, 교차 상태란 뭐죠? 교차 상태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려면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 뒤엉켜 있는 상태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차 상태니까 교차로로 외우면 좋겠죠. 교차로에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교차 상태다. 그러니까 시스템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수행을 못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느냐? 어떤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데이터를 갖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또 다른 사람이 받기를 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거죠. 그걸 교차 상태라고 그런다. 그래서 3번이 용어적인 설명에서 지금 틀린 거죠. 자, 4번에 독립 프로세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시스템 안에서 다른 프로세스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는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독립 프로세스라 그런다. 용어적인 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4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네. 자, 4번 문제는 지금 패스 A하고 패스 B가 카운터라는 거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프로세스를 이제 병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행되기 전에 카운터의 초기 값이 10이에요. 자, C는 10이다 라고 규정을 할게요. 자, 프로세스를 병행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서 카운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A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템프 A는 카운터 플러스 얼마라 그랬어요? 네,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1을 해서 템프 방에다 집어넣고 다시 카운터 방에다가 템프를 집어넣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C 더하기 1을 해서 C에다 집어넣어라. 카운터 값을 1 증가시키세요 라는 뜻이죠. 자, 프로세스 B의 값을 한번 볼까요? 프로세스 B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자, 템프 B에다가 카운터 값에다 2를 더하고 있죠. 그래서 카운터 값에다가 템프 B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A를 먼저 실행하느냐 B를 먼저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카운터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다르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A를 실행하고 B를 실행할 경우에 카운터 값의 변화를 보자라는 거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카운터 값은 얼마로 규정되어 있나요? 10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네, A 수행합니다. C 더하기 2를 하시오. 그러면 에서 템프방에다 넣어요. 그럼 10이 되죠. 그 10을 C방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러니까 10이 뭐가 되는 거예요? 11이 됐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B를 수행합니다. 프로세스 B에서는 이제 C가 11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 더하기 2를 하시오. 그래서 템프방에 집어넣으시오. 현재 카운터 값이 11이잖아요. 11에다 2를 더하는 건 뭐 13이죠. 13을 카운터방에 집어넣으시오. 그래서 얘는 13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겠고, 자, 두 번째는 B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A를 수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처음에 출발 C를 다 처음에 10이라고 출발합니다. 보이나요? 자, C를 10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부터 출발해 보세요. C방에다 2를 집어넣어서 템프에다 넣겠습니다. 템프를 C에다 넣으시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죠. 네, 됐나요? 그리고 나서 A로 건너갑니다. C 더하기 2를 하시오. 지금 12잖아요. 12에다가 2를 더하니까 뭐예요? 13이죠. 13을 카운터방에 집어넣으시오. 그럼 얘는 어때요? 13이 되죠. 그래서 카운터가 나올 수 있는 값은 11, 13, 12, 13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모든 값은 무엇입니까? 11, 12, 13. 네, 세 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네. 카운터 값의 변화 값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그런 값이 아니라 카운터가 가졌던 값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걸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번 문제는 지금 다음 중 용어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용어 설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1번 문제를 보면 분산 운영체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분산 처리에 대해서 알고 있죠. 분산 처리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분산 처리라고 하죠. 하나면 그것을 어떤 통제하는 주동자가 있겠죠. 네. 분산 운영체제란, 네. 자, 이 컴퓨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런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운영체제의 내용들을 얘네들이 다 나눠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 사용자는 컴퓨터의 종류를 알 필요가 없고 원격지 자원을 그들의 지역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처리하는 운영체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컴퓨터 개인별로 다 운영체제가 있죠. 윈도우 10, 윈도우 9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더라도 각자의 운영체제가 별개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산 운영체제라는 것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공통적으로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는 현재 그 분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 지점에 있는 컴퓨터 사용자는 이 컴퓨터에 대한 어떤 컴퓨터의 종류라든지 그런 걸 전혀 파악할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포스트 PC라고 있습니다. 포스트 PC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데스크탑 PC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진화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는데 일단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일단 운영체제가 되어야 되고 또 인터넷이 되어야 되죠.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용 PC 시대 이후로 어떤 차세대 정보 기기에 따르는 그런 이름을 우리는 포스트 PC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많은 P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PC 생산 업체 측에서는 어떠세요? 더 이상 이제
컴퓨터 구입에 대한 보급률을 몇 % 이상은 올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거의 P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많이 사용하느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 또 여러분이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도 인터넷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네이버 엑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자기가 엑셀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인터넷 접속을 하면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PC하고는 다르게 네트워크로 이제 정보 교환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PC라는 그 용어가 이제 기존 PC하고는 다르게 어떤 정보 교환 도구를 이제 지칭하는 그런 PC를 정보 기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 기기를 우리는 포스트 PC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동성 가지고 다니면서 또 휴대성, 어떤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그런 차세대의 정보 기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멀티 스레싱이다 그랬어요. 스레싱. 다수의 작업이 CPU와 같은 공용 자원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자, 멀티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러 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병렬 처리를 위해 가지고 작은 프로세서를 막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작은 프로세서를 계속해서 돌리다 보니까 CPU 성능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합니다. 네. 그걸 이제 멀티 스레싱이라고 그래요. 싱. 그때 거기 끝에 있는 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싱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의 SSD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트북이 1kg이 안 되는 노트북이 이제 많죠. 하드디스크 무게만 해도 얼만데. 그래서 거기서는 어때요? 하드디스크를 빼고 SSD를 장착을 한 거죠. 그럼으로써 무게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컴퓨터 부팅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매체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와는 달리 내부에 기계적인 구동 장치가 필요가 없고 이로써 하드디스크보다 더 빠른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용어적인 명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6번에 갑니다. 운영체제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필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교착 상태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꽉 막혀 있는 상태다 그랬죠? 그걸 운영체제에서 컴퓨터에서는 어쩔 때 움직이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느냐. 자, 네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그 다음에 선점인가요? 비선점이죠. 자, 그 다음에 순환 대기, 즉 환영 대기가 되죠. 예. 자, 어떤 프로세스가 멈춰져 있다면 다른 프로세스가 걔를 뺏을 수가 있다면 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뺏을 수가 있다면 선점이죠. 하지만 비선점입니다.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그 데이터를, 그 자료를 다 사용하고 반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서관에서 내가 대출받고 싶은 책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갔어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그 책을 뺏어올 수가 없죠. 그 A라는 사람이 책을 다 읽고 반납해 줄 때까지 어때요?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비선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가 일어날 필요 충분 조건, 네 가지 조건이 어쩐다? 다 만족을 해야지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상호 배제라는 것은 뭐죠?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어떤 A라는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은 프로세스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다.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다. 점유화 대기입니다. 프로세스가 이미 그 자원을 할당받은 채로 다른 자원의 할당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요구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순환 대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프로세스가 자기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뒤에 있는 자원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네, 이렇게 원형 형태로 이렇게 대기가 되는 방식을 말을 하죠. 자, 7번 갈까요? 네, 교착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착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분이 그 네 가지 조건이 필수 조건이라고 했죠. 그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 그럼 거꾸로 그 네 개 중에 하나를 제거한다면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겠군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와 대기, 비선점, 순환 대기, 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교착 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교착 상태는 좀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교착 상태를 피해가는 그런 알고리즘이 은행과 알고리즘이 있지요. 네. 그다음에 3번에 보면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다리느라 어느 프로세스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그런다. 그것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상호 배제 조건, 점유와 대기 조건, 비선점, 순환 대기 조건. 일단 네 가지가 들어왔죠.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아니죠. 모두 만족했을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자, 8번 조건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죠. 네. 자, 8번입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필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 네 가지가 있었죠. 상호 배제, 점유 대기, 그리고 뭐죠? 환영 대기죠. 네, 그 다음에 비선점이다.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조건 중 비선점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비선점입니다. 비선점이라는 건 뭐죠? 선점은 뺏을 수 있는 거다 그랬어요. 비선점은 뭐죠? 뺏을 수 없는 상태를 말을 하죠. 자,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번이 되죠. 하나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은 그런 프로세스가 사용을 완전히 종료하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은 거보다 뺏을 수 없는 것이다. 2번이 되죠. 자, 1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프로세스가 자신에게 이미 할당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자원을 요구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점유와 대기가 되겠고. 자, 세 번째, 여러 프로세스들의 같은 자원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상호 배제라고 하죠. 예. 4번, 각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며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경우, 이걸 뭐라 그러죠? 환영 대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0번 문제 볼까요? 네. 교착 상태 발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입니다. 교착 상태의 발견은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을 미리 제거한다. 교착 상태의 발생 빈도는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시점과 관련이 없다. 은행원 알고리즘은 대표적인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이다. 회피 알고리즘이죠. 네. 교착 상태의 발견은 현재 시스템에서 교착 상태의 존재 여부만은 파악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모두 틀린 거죠. 교착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존재 여부만을 파악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착 상태 발생 여부는 네,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면 교착 상태를 발견을 한다라는 것은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을 네,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교착 상태의 발생 빈도가 높으면은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을 자주 사용하면 되고, 또 은행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교착 상태 회피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11번까지 우리가 해볼까요? 임계 영역과 병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자원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같은 자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상호 배제가 있죠. 그럼 그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 들어온 것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임계 영역이 되는 거죠.
병행성이란 여러 개의 처리를 가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단일 처리기 환경에서도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에도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임계 영역을 갖는 프로세스는 진입 영역, 임계 영역, 해제 영역, 잔류 영역 이런 순서대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러니까 자료를 딱 쓰기 위해서 대기하는 거죠. 거기에 줄 서 있는 시간. 자료를 받는 영역, 자료를 다 받고 나서 반납하는 영역. 네, 그런 영역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미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에서 수행 중일 때 다른 어떤 프로세스도 임계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에 대한 진입 요청을 한 후부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간 내에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임계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임계 영역이란 게 뭐죠? 어느 한 시점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자원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공유된 영역을 우리는 임계 영역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4번이 설명에 대해서 틀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12번부터는 또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